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금주의 뜨거운 뉴스, 퀵뉴스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핫한 뉴스들 많이 준비해 오셨나요? 네. 뭐가 제일 핫하죠? 뉴스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런 판단인데요. 이게 작년 12월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9개월 만에 지금 이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드러난 거는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뇌물이 3차례,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와 책 8권, 그리고 세 번째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 모두 520만 원어치죠. 이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과연 없는가?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누군가한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부인에게 선물을 주면 그건 뭐 지금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원칙을 만든 게 아니냐. 근데 보면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라는 부탁을 하나 했고, 또 전직 연방의원 협회가 방한할 때 윤석열 부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도 했고요. 그리고 통일TV를 다시 송출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부탁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청탁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우호적 관계에서 만난 그런 선물이 과연 대가성이 없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변호사들 사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런 사건을 맡았으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다. 이 포괄적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뭘 하진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았다. 그게 이제 뇌물죄라는 건데요. 한 검찰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는 대가 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자원님 아주 아침부터 열 받으신다는데 저도 네. 좀 열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 질문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때 윤석열 특검이 수사를 네.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때 말을 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한테 네. 삼성이 줬다. 네네. 이것도 포괄적 뇌물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르재단의 기업들이 후원금 낸 것도 다 네. 그것도 기소 대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뭘 했다라는 인과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그렇죠. 이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줬다면 뇌물죄가 된다라는 건데, 이 사건도 최재형 목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선물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줬을 것이고, 받는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에서 받았지만 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가 결코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면 조선일보는 배우자는 원래 처벌청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검찰의 판단을 뭐 이렇게 거드는 형태의 그런 해설을 했고요.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무혐의가 확정이 되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게 의혹이 계속되면 이게 검찰 이 무혐의 판단으로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이런 궤변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다들 최소한의 검찰이 어떤 신뢰를 확보하고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액션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당장 이게 또 이 어떤 청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혐의가 크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설령 대통령까지 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혐의가 뭐 이렇게 그 죄가 크진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책임 소재를 가리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완전히 이걸 혐의가 없다라고 잘라버렸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감사의 표시라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단 말인가? 이런 궤변을 지금 이제 검찰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도엔 해주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여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동훈 대표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법에 따라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는데 거기에 맞는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되게 그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맞다. 네, 이 맞다는 얘기인 말도 거예요? 하지 않고 사법적인 판단은 결국 법리와 팩트에 관한 것이고 검찰이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선 양상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갈등이 오래전부터 1월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될 말은 국민 눈높이에 갑자기 맞게 됐는지 아니 여전히 맞지 않는데 검찰이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검찰이 판단을 잘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몇 년 전에 검사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하면 사실 그게 얼마나 그 믿음이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종결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이원석 지금 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 지시를 했죠. 한참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건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말은 검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맞설 것인가. 그런 이제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이분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퇴임이 9월 15일이고요. 지금 이원석 총장에게 말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그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핸드폰 압수당하고 조사한 거죠. 네, 그리고 핸드폰까지 다 그 내놓고 검사들이? 조사를 했죠.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제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한 번 더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총장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기올백 사건 아니지만 9월 12일에 주가 조작 사건 또 항소심이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는 거기 지금 기소가 안 돼 있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3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일 안에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총장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죠. 과연 그런 판단을 할 것인가? 지금 이원석 총장의 그 행태를 보면 지난번에 뭐 7초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노려봤다라는 게 있었죠. 네. 이분이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지만 이 몇 년 전에 윤석열 당시 총장처럼 세게 맞붙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걸고 권력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9월 12일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선택을 해야 되죠.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제 공동정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혐의가 없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공동정범은 오히려 애매하다면 방조범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방조범은 실제로 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라서 방조범은 충분히 해당된다. 일단 방조범도 혐의 약하긴 하지만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는 총장이 그리고 항소심 결과 나올 때는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총장으로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려서 비겁한 그 불명예스러운 그 퇴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수사심이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죠? 있겠지만 사실 이게 논의를 하면 할수록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뭔가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단을 내린다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상식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하는 것보다 공개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아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사심의 자체를 소집을 하냐 안 하냐가 지금은 이원석 총장의 태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소리에서 수사심의 요청했는데 한번 기각을 했고요. 최재형 목사가 또 수사심의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수사 당사자들이 요청할 수 있는데 아마 최재형 목사가 한 것도 아마 이제 기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총장이 수사심의 열겠다고 하면 그건 무시할 수가 없겠죠. 총장이 마지막 퇴임하는 마당에 그것까지는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이분의 그 그릇 사이즈를 보면 아마 막판에 그런 세게 지를 수 있을까? 그 정도 배포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갈까 말까 이번만 그렇죠. 참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뭐 이분은 나가는 분이니까 상관없지만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또 달려 있고요.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윤석열 정권이 아직 임기의 반도 채우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탄핵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사건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맞짱을 떠서 앞으로 남은 2년 반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마약 수사. 이거 얘기네요. 정말 이것도 큰 사건인데 아직 그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아무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이제 제2의 최상병 사건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마약 하고. 수사 외압 사건 청문회죠. 국회 네네. 청문회는. 네, 이게 이미 그러니까 엄청난 쟁점이 되고 있는데다가 정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그냥 억지로 만든 사건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은 수사를 했는데 외압이 들어와 수사를 중단했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지금 이제 좌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항명죄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이 마약 수사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어오려고 하던 마약 조직을 붙잡았는데 그것까지는 뭐 좋아요. 그런데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봐주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왜 인천 세관을 조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을까? 이 백혜룡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천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브리핑을 할 거냐?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당연히 기자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브리핑을 해야죠. 그랬더니 이때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괘씸하게 보고 있다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니 용산에서 수사 결과를 완전히 수사를 잘해서 수사 결과 발표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은 발표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서장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서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서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실로 옮겨갑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은 요 전화가 그 있었던 전화 시점 이후에. 다음에. 네. 그리고 조병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경찰청에 있는 경무관이에요. 이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세관 이야기를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관 이야기를 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서 이건 또 뭔 소리냐. 알고 봤더니 이 조병로는 또 주가 조작 사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종호라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그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조병로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세관 이야기를 빼주는 거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당시 그 백혜룡 그 형사과장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본부는 수사를 해서 나쁜 놈들 잡는 것인데 그걸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직전에 두 군데서 전화가 가지고 발표하지 말라는 압박을 넣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어제 그저께 조병로가 또 출석을 해서 말을 했는데 그냥 세관 언급을 하느냐 마느냐 누가 물어봐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경찰청 상급자가 전화를 해서 그거 이야기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야기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이 조병로가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징계에 처해지지 않았고요. 백혜룡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수사해가지고 발표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왜 징계를 받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징계 이유가 그래도 나오지 않나요? 그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핸드폰을 반복해서 초기화해가지고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복 초기화하면 포렌식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도 이 포렌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기화를 뭐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렌식이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도 사실 증거인멸에 해당되는데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에 이제 이걸 서울청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첩하려고 했다. 이첩이란 말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 해병대 사건 수사할 때 경북청에서 이첩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항명죄까지 나오는 건데 거의 판박이처럼 등장인물과 사건의 성격만 달라졌을 뿐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개입해서 그걸 무마하려고 했고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둘 다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최상병 사건처럼 온갖 의혹이 또 늘어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김진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네. 현재는 김찬수, 대통령실에 네. 계신 네. 이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달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실제 그 있겠는데. 말을 한 건 사실이고 실제로 녹취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뭐 물어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상 볼 때는 누군가의 대통령실을 괘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말을 왜 말을 했느냐, 그리고 왜 이걸 잊혀가려고 했느냐라는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최상병 사건처럼 계속 말을 바꾸고 돌리면서 이렇게 뭉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 특검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뭐 이 공적인 좀 더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이라는 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네, 위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너무 가야 안타까운데 될 것 같아요. 한겨레 칼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박근혜 시절에 배운 게 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 뒤에는 음습한 비선 권력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의문과 의혹이 많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정권 차원의 심각한 위기가 될 텐데 해명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그 영소회담, 한동훈 이재명 네. 여야다 대표회담 재밌죠. 얘기해보죠.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사이에는 풀어야 될 게 또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 때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미뤄진 거죠. 미뤄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맞아요. 지금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제 맞아요.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8명만 모아라. 그럼 우리가 네가 원하는 걸 통과시켜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 입지가 좁아서 통과시키기 어려우면 우리가 대신 통과시켜 줄 테니까 8명만 모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좀 대법원장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당연히 좋다, 그거라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사소하게 왜 이런 것까지 논란인지 모르겠는데 그제 논란이 됐던 건 TV로 생중계를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거부를 했고요. 회담이 아닌 왜 쇼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또 뭔가 TV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 또 액션이 있었겠죠. 근데 네. 협상을 TV 앞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토론은 할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토론은 항상 결렬되죠. 근데 네. 협상에서 뭔가 합의해서 도출을 하려면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근데 해요? 저는 이제 궁금하게 했던 게 TV 앞에서 너 왜 그 최상병 특검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느냐라는 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그거고 협상은 또 뒤에서 서로 주고받거나 양보하거나 타협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굳이 TV 토론처럼 진행하자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지금 국회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여야 간의 협상 결과라는 건 최상병 특검을 네. 한동훈 안으로 받아서 네. 그냥 민주당이 합의를 해줘서 그걸로 타협해서 이건 국회가 합의한 걸로 하고 밀고 가자. 이게 이제 최선의 네. 이 협상 결과인데 이거를 가지고 거기서 논쟁을 하면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야당이 프레임을 짜놓고 이 정권을 정치적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개 실제로 토론을 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최상병 특검에 녹취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단톡방 사건도 나오고 거기에 김기현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뭐 정치적 청부 의혹이 있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금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감염을 조금 네. 연기됐는데 여전히 이슈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을 이라는 거대한 그 방안의 코끼리처럼 이걸 외면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없는데 자꾸 그걸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좀 빠르게 가보죠. 네. 금리 동결하고 경제 성장률 네. 전망을 네. 하향 조정했다. 네. 가계부채가 역시 고민이죠. 지금 뒤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도대체 그 정부의 엇박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줬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고
정작 부동산 공급은 지금 뭐 막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 어떻게 이게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한은의 고민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1년 9개월 동결은 지금 최장기 동결이고요. 동결을 했으면서도 이제 올해 성장 전망을 좀 낮췄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물가 상승률 전망도 2.6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좀 안정이 됐고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다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아마 9월에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여전히 그런 이제 그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 이놈의 경기는 네. 좋아진 적도 없는데 지금 하향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좋아질 때는 반도체가 좋아지는데 나빠질 때는 내수가 나빠져요. 네네. 이게 어떻게 그래서 서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네. 도저히. 근데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가계 한은의 부채요. 고민은 네네. 오르냐 내리냐 가지고 계속 고민은 가계 네네. 부채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성장률이나 물가를 보면 이제 당연히 그 금리를 낮춰서 좀 경제에 활력을 줘야 되겠지만 가계부채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보면 위험한 정말 등골이 서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에만 14조 원 정도 늘었고요. 이게 1분기니까 6월, 7월 사이 더 늘었겠죠.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풀렸고요. 주택가격 전망지수, 그러니까 집값도 지금 다시 꿈틀꿈틀, 그 다음에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요. 마산, 용산, 그 성동구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마포, 용산, 예, 성동. 마포, 용산. 네. 그리고 이게 100이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건데 벌써 11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값까지 오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다.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뭐 계속 정책 대출까지 내놓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죠.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늦추는 것도 규제하는 것도 좀 뒤로 미루는 상태고요. 뒤늦게 또 대출 규제에 나서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벌써 다시 이제 B2와 영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가구당 대출이 벌써 8,3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중앙일보에서 나왔고요. 중앙일보에서요. 이 이상열 그 논설위원이 이게 나라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렇죠. 외쳤던 구호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면 이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탈출 순서가 동아, 중앙, 조선 순일 거라고 하는데 동아일보는 이미 지난 그 총선 때부터 강하게 동아일보는 아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 때부터 정부의 그 실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의 최근에 이제 이 이탈은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칼럼을 보면 경제 정책이 길을 잃었다. 재정 건전성에 갇혀가지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먹고 살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었고요. 정부 부처들도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도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건지 그다음에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도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정책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재정 정부 적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동시에 감세도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렇지 이 정부는 이걸 이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보기에도 계속해서 이 뭔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뭔가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이 방향을 제안할 텐데 완전히 방향을 잃고 있는 길을 잃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출 순서대로 지금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동아일보 지면은 이미 거의 그냥 어떨 때 보면 한겨레하고 구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네네. 조선일보는 사실 어제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8.15 광복절 때 이제 굉장히 친일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논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그런 좀 이상한 기사를 썼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미 한류를 정말 좋아하고 한국 청소년들도 일본 여행도 좋아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어제 이 일본 고교 야구 보면 이 한국어 교과가 나오는 이제 한국인 학교가 지금 결승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또 고시엔이죠, 고시엔. 네, 그렇죠. 굉장히 또 이제 한국인에 대한
폄하 발언이나 그 여전히 혐오와 차별이 많은데 조선일보가 굉장히 또 생뚱맞은 그런 이제 바람몰이를 하려다가 또 이렇게 실패했죠. 아, 그렇군요. 그 시간 제약상 네. 조금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네.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네. 정리해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사실 이제 그 워낙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9월에 야심찬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정부 스스로도 이거 엄청난 게 나온다라고 계속 지금 이제 바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금 개혁이라는 게 지금 KDIS 비슷한 게 나왔지만 청년 세대와 이제 그 장년 세대를 좀 나눠서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는 올리지 말고 지금 나오는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연금 보험료율을 조금씩 높여보자라는 아닌데. 아예 올리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청년 세대는 조금씩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이 인상률을 좀 차등을 두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약간 이제 뭐 그 청년들을 좀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리긴 올리되 이제 좀 장년 세대 부담을 좀 늘려주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근본적인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지금 더 파격적으로 결국 이제 이 국민연금의 문제는 하루가 더 빨리 올려서 지금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좀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명 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벌써 1,800조가 넘는데 이걸 미래세대에 돌리는 게 된다. 결국 이걸 더 하루 더 빨리 많이 내게 만드는 게 결국 답인데 이거 자꾸 본질을 미루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차등 인상론이라는 게 결국 또 결국 국민들을 달래는 것 같지만 네. 결국 더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50대라고 해서 더 그러면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50대도 비정규직도 많고 50대도 저소득 계층 많은데 50대는 뭐 좀 더 여유로우니까 더 많이 내고 2030은 좀 더 이렇게 줄여주겠다라는 게 결국 연금은 또 세대 간 서로 그 상호 돕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세대 간 연대의 성격도 있는데 이런 발상은 결국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는 것 같지만 결국 세대 간 격차를 오히려 더 단절시켜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더 빨리 만든다.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청년 세대한테 뭘 도와주려면은 정부 재정으로 파격적으로 네. 뭔가 이 정책을 내놓아서 도와주는 게 맞지 연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안 돼요. 전 세계에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사회보험은 유례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스위스의 퇴직연금이 그렇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죠. 그렇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는 청년 세대들을 도와주려면 뭐 연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 결국 군복무의 크레디트, 그다음에 출산의 크레디트를 주는 그런 방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그 내는 것보다 좀 더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걸 풀어보자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네네. 짧게 요것만 짚어보면 실손보험 이야기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팩트 좀 알려주시죠. 와, 실손보험 내는 사람이 이렇게 충격적인데? 많더라고요. 3,997만 명, 4명 가운데 3명꼴로 실손보험에 모두가 가입돼 있는데 정작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경우, 병원 갔다 와서 그걸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38%나 된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물었더니 금액이 적어서라는 사람이 귀찮아서 80%나 되고요. 금액이 적어서가 80%, 귀찮거나 바빠서가 36%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보험료를 실컷 내고 결국 이 보험료를 타먹지 않으면서 결국 그 보험사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티끌모아 태산인데 그게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얘를 1,000만 명이 10,000원이면은 1,0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10,000원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3,000원 정도다. 그러면 사실 이제 3,000원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쉽게 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환급이 되거나 하면 좋은데 3,000원을 받으려고 예를 들면 뭐 30분을 썼다라고 하면 나의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게 되거나 사실 이제 뭐 몇만 원 단위 넘어가면 당연히 악착같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또 전 국민이 각자 돈을 capture해서 보험사와 이 병원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기이한 시스템이 바로 실손보험 시스템. 우리나라에 진짜 전 세계 실손보험 나중에 따로 다뤄봐도 건데. 좋을 텐데 실손보험이 구멍도 많죠. 뭐 도수치료 같은데 막 그 일부러 권유해가지고 비급여에 대한 그 지출을 늘린다고도 하고요.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 이거 좀 무슨 정말 얘기예요? 참담한 뉴스 같기도 한데요. 검찰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상직 뭐죠?
이스타항공 네, 그 대표였죠. 전 대표, 국회의원도 전 했고. 대표. 예. 이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제 그 2018년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이 됐는데 넉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창수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게임 회사 경력만 있지 항공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미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가 그 태국으로 이민을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취업을 한 거죠. 그것도 하필이면 그 이스타항공의 태국 계열사에 취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뇌물이었을 수 있다.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이걸 이제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의혹만 가지고 털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검찰이 지금 이제 그 계좌를 털었던 건 이 문다혜 씨 딸 부부가 이제 특별히 소득이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취업한 이후에 생활비 송금이 끊겼다면 경제적 혜택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준 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와 이거 이렇게까지 털어야 되나? 그리고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털어보고 뭐 의혹이 있으면 뭐 찾아보겠다라는 거라서 이 아직 연관관계는 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조사를 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지금 출석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조현옥 당시 민사수석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 인사 자체가 이제 뇌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민영배 의원이 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무너져가는 권력을 지켜내려 폐륜적인 방식으로 동원하고 있다. 정말 참담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자기 그 권력이 위기에 몰리니까 지난 정권을 지금 탈탈 털고 지금까지 털어내는데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족을 지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사위가 어떤 이유로 태국에서 취업을 했는지 그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뇌물이다라고 지금 해서 그 전 대통령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지켜보기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이나 고가의 뭐 선물을 주는 것은 한 쿠션이고요. 지금 이 이스타항공 뭐 중진공 이거는 3쿠션, 4쿠션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열심히 수사를 하시고 최소한 둘 다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뭐 잣대가 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슬로우 뉴스 대표님이신데 퀵 뉴스 오늘도 빠르게 진행해 드렸습니다.